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 재송부 요청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어제 최소 1명 이상의 낙마를 요구했죠.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와대가 초선 의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기류가 조금 달라진 걸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맛의 탄생이라서 빨리 줄을 서 그새 좀 서러웠지. 이제는 달라졌어. 민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민초가 유래하던 일들은 먹어봐 봉봉 팍팍해 민초 봉봉 다 인정할 걸. 두 번째 민초와 반민초의 평화의 시간. 우린 초코 봉봉으로 돼 외쳐 peace. 세 번째는 민초 봉봉으로 민초를 다 새로 이끌어 봉 내려와 봉봉 내려서 민초 봉봉 입에서 와 입에서 오 입에서 오 입에서 와. 민초가 세상을 지배한다. 네, 자 민초냐 반민초냐 영상 구성 보고 오셨는데요. 어제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에서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와대에서 이제 부적격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다양한 의견 수렴 중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기류가 살짝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청와대 기류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3명의 장관이 임명되길 바랐던 것은 그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당의 기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초선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리라고는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민심이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오히려 더 청와대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티타임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청와대 입장이 정리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어서 1명을 낙마시킨다고 하면 지금의 분위기는 달라질까요?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정의당에서 지금 데스노트에 두 사람을 2명을 올린 거 올렸죠.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당 쪽 의견도 좀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반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초선이 아닌 그러면 다른 뭐 중진급들은 다 뭐 강행하길 원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진급들 중에도 일부는 뭐 제가 듣기로는 좀 우려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류는 뭐 한두 명 정도는 낙마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낙마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 또 뭐 최고의 적격자, 능력자를 골라서 지명을 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 기자회견에서. 그것도 의미도 예. 좀 퇴색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1명 정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1명 정도를 아마 낙마시키는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어쩌면 그 과정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지금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3명 부적격 야당에서 의견을 낸 게 이매숙, 박준영, 노영우 이 3명인데 정확한 이유를 적시 안 하고 누구라도 1명 이렇게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를 적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예. 거죠. 네. 그건 청와대 이제 선택에 맡긴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일부러 뭐 세세하게 이것 때문에 결격 사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웠던 측면을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전 뭐 친문 의원들이라고 이렇게 통칭하는데 그것도 좀 일반화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른바 강성 친문으로 불리는 의원을 방송 때문에 우연히 만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지금 후보자들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 있다고 하면 그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당에서 먼저 의원들이
막 의견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당청 간의 갈등, 레임덕 이런 식의 언론 프레임이나 이런 데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렇게 당에서 어떤 요구가 나왔을 때 그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나름대로 정치적 효과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 야당의 역공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타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야당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양해해 주자 이런 여론이나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갈등이라는 것만 너무 부각이 되거나 주목이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럽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너무 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후보자들이 완전 적격이기 때문에 뭐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 숫자로 보면 80명이 넘죠. 굉장한 세력인데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반성문 냈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후퇴. 자, 이런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앞으로 이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자기 목소리들을 좀 내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는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보선 패배에 이르게까지 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당청 관계가 너무 수직 관계였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요구하면 그냥 당은 따르기만 하는. 그래서 갈등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그렇게 일방통행적으로 흐르다 보니 민심이 제대로 청와대로 전달이 못 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당 쪽에서 특히 초선급들이 여론을 좀 잘 청취를 하고 그거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꼭 갈등으로 볼 것이냐 이건 좀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 정도를 갈등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서로 설전이 오가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의견 개진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것을 상징하는 거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 1명 낙마 건의 이 얘기 좀 다뤄봤는데 야당에서는 한 명의 희생 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둘러싸고도 좀 여야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반드시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습관성 힘자랑이 계속된다면서 비판에 또 나섰습니다. 이 얘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 극복으로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힘당은 과연 국민의 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편입니까? 입법부 스스로 정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협치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인방 중 1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2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하는 등으로 마치 흥정하듯 여론을 간보는 듯한 청와대의 행태나 김부겸 총리 인준안으로 또다시 야당을 겁박하며 밀어붙이는 여당의 습관성 힘자랑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여론 악화와 전국 경색의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민주당에게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반드시 오늘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강행 처리하느냐 야당과 합의 처리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야의 원내대표가 오전부터 만난다 얘기 나오다 이제 1시쯤 만난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셨지만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늘 처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야당이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당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그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했다는 말씀 앞서 나눴던 것처럼. 근데 김부겸 후보자와 관련해서 부적격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야당에서 부적격이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김부겸 후보자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의 막중함도 그렇고 그 장관 인사청문회하고 총리 그 임명동의안 처리한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 정당성이나 명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민심을 수렴하는 모양새 그렇게 해야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사실은 그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반박을 안 해서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알거든요. 근데 개별 개별 후보들도 보게 되면 사실 논쟁의 여지는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노영호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공무원들이 받는 그 아파트 특별 공급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어떤 공세를 취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걸 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박준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 당사자의 문제도 아닌데다가 뭐 이른바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준영 후보자가 그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진정성 있게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제 한쪽 측면만 볼 수는 없다. 근데 임혜숙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처럼 세부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로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여당이 일단 몸을 굽히고 들어가서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할 때 야당이 무조건 몰아세우는 게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좀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과거의 수척공주 얘기나 아니면 상황 영포라인 얘기 그리고 땅 사랑했던 환경부 장관 그리고 고추 모종 심었던 뭐 이런 장관 후보 등등해서 다 꺼내서 옛날엔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것도 또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택을 할 것이냐 균형감 있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권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이 정도 태도를 보이면 야당도 어느 정도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하는데 일단 야당은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4월 4.7 재보궐선거에서 일단 이겼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부적격하다고 보는 장관 3명과 총리 인준안을 좀 연계 처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의견인데 여당에서 총리 인준안만큼은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이유가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총리가 임명이 돼야 국정 공백이 없다 이런 이유입니다. 자, 야당의 행보를 지적하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전략적으로 좀 잘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반대를 계속 할 겁니다. 총리 이제 그 인준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선후를 잘 배열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후 배열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뭐 야당 쪽에서 장관 후보자 부적격자 지금 계속 사퇴시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명 정도 사퇴. 그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후보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올려놓은 데스노트에도 올라가 있는 후보.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장관 한 명의 그 거취 문제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강행 처리하더라도 하루 이틀 좀 늦춰서 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건은 처리를 한다면 아마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두고 합의를 조금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미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후 2시에 오늘 본회의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까요? 어떤 가능성이 의장 차원에서 열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장관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한국 정치 흔히들 얘기할 때 신뢰 상실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야당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이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예. 물러섰는데 야당은 거기서 이 정도 물러섰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 정도는 처리해 줘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더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 저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당에서 그걸 아마 저는 우려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 어차피 총리 그 인준 문제니까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부터 먼저 넘고 나야 그 다음 산을 넘어가기가 좋은 예. 건데 나중에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더 버거운 정치적 여러 가지 수가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협상 카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 나중에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하고 예. 상임위 배분 재배분 문제, 법사위원장 문제까지 다시 물고 들어갔을 때는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생각이. 네, 그런 상황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당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좀 의견을 많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앞서 얘기하신 대로 내일 이제 청와대에서 그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말이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는 뭔가 당청 간의 갈등 이런 모양새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네. 내일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그러니까 내일 그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 문제가 논의가 된다라고 하면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전에 정리하고 정리가 돼서 그 문제는 예. 정리하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서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예,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죠. 예. 그럼 뭐 논의 내용은 어찌됐건 직간접적으로 다 알려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죠? 자, 그렇게 전제한다 그러면 빨리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정답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야당만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예. 총리 임명 동의안도 강행 처리하고, 예. 예, 그리고 뭐 장관 이 후보자 문제도 강행 처리하고 이 상황이 사실은 가장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잘 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강행 처리하지 않고 뭐 양보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드는 예.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야당에서는 져도 이기는 거고 많이 져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야당은 조금만 져도 우리는 완전히 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약자 코스프레 이른바 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건데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의석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세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져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지는 것이야.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것을 그 여당이 어떻게 그러면 뚫고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국민 여론 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성큼 뒤로 한 발 물러서 주는 게 오히려 더 국민 민심에는 더 부합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회동 내일입니다. 내일 전에 뭔가 좀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좋은 모양새가 연출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 말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난감한 이슈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사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다는 건 아마 검찰이나 아니면 검사들 입장에서도 상상하기 좀 어려운 예.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제일 부담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습에 대해서 잘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만두라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선택하라 이런 목소리가 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이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 2013년 3월에 나왔고 차관 임명 직전에 나왔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 면죄부를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그 검찰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15일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불응하다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밤 11시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사실상 시도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으로 볼 때 나가도록 내버려뒀어야 정당한 것이냐, 그게 정의에 부합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성폭력 문제가 주였기 때문에 뇌물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하는 거, 이른바 봐주겠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법이 우선해야 되는가, 사람이 우선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금을 했다고 하면 인신구속을 위해서 만약에 그 출국 금지 요청이나 이런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미비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 문제 지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일날 나가지 못하게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근데 검찰개혁에 한창 화두가 되는 국면에서 2019년 6월에 갑자기 수사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반부패 강력부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만약에 의견 제시한 것을 그것을 의견 제시라고 한쪽에서는 주장하지만 수사 압력이라고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좀 본말이 전도됐다.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좀 검찰의 수사 의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쾌하거나 말끔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썩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이건 온 국민들이 뭐 지켜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어떤 처벌이 반드시 뭐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하나 남는데요. 지금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피고인이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취가 가장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기소가 되고 10분 만에 입장문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나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취에 대한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 뭐 이런 정도 되면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법적 조치에 이제 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관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관례하고 좀 달리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과거 정부에는 그 기소 전 단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속 단계라든가 아니면 검찰 소환 조사 단계에 가면 고위공직자들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례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지금 많이 낮아진 거죠. 낮아졌는데 기소 단계 정도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거취 표명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정권 차원에도 좀 부담을 덜 주는 것이고 자기를 또 임명한 대통령, 뭐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뭐 일종의 그 아랫사람으로서의 예의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그만두는 게 제가 보기엔 정답인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끝까지 지금 이제 무죄를 주장하니까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예상했던 대로 야당에서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 역시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야당 법사위원 전주혜 의원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또 이성윤 검사장이나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이제 기소된 뭐 이규원, 뭐 차교근 이런 그 검사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조치를 지금 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도 뭐 직무 배제랄지
뭐 아니면 어떠한 그런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그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또한 검찰의 그 일하는 큰 그 조직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책임을 갖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검찰에 또한 그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그 검찰의 좀 명예를 그 지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주 의원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일단 여당의 백혜련 의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여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많다고 하면 청와대도 이 지검장 유임시키는 거는 좀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본인 스스로 요청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소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 이게 자충수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렇게 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잘한 선택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들 뭐 아니면 사회적 어떤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호수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 아마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사할 때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서 뭐 법무연수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라라는 얘기로 자꾸 시그널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 이해하지 못하겠다.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이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뭐 사퇴를 하거나 예.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주류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사 과정에서 지휘 라인에서 빼고 그리고 뭐 어떤 법적 다툼을 하든 선택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일단 모양새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인데요. 기소와 인사 조치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례에 비춰볼 때 좀 이례적인 거죠. 뭐 워낙 이제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뭐 검찰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따질 것은 아니나 그리고 뭐 법적으로 꼭 그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해진 바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검찰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기소 단계까지 갔다라고 전제할 때는 현직에서 어찌됐건 어떤 형태로든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도 이 검찰 내에 이제 뭐 고위직을 비롯해서 뭐 다른 일반 행정부처의 고위직들이 본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뭐 기소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자진 사퇴를 선택했던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무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무죄를 나중에 입증받고 다시 이제 명예 회복을 하더라도 예. 어찌 됐건 무리를 빚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그런 논란이 있는 속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 충돌 여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재판 진행 중인데 지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본인이 좀 제가 보기엔 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 나중에 뭐 인사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정권 차원에도 부담이 훨씬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가? 뭐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그렇죠. 검찰의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이 일종의 지휘인지 아니면은 협의인지 상의인지 압력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이 검사장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 유착과 관련돼 있는 외부와 관련돼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직무배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그 전에 검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대부분 뭐 이른바 이제 뇌물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나
뭐 우리 이제 무슨 벤츠 검사니 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그런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다가 거기에다가 수사 관련해서 얘기한 거를 가지고 이건 내가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사장이 얘기하는 거를 압력과 아니면은 업무 지시와 협의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분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간단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치도 그러니까 내리기가 참 쉽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직무 배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사항까지 들어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직무하고도 연관성 면에서 보면은 더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이제 지휘 라인에서 빼서 수사 라인에서 빼는 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이례적인 데다가 이렇게 검사장을 향해서 수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당신이 직권남용했어. 그런 다음에 일반 수사팀에서 검사장을 수사해서 뭐 예를 들면 불법 출금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수사와 관련돼서 발언한 것을 이렇게 외압이라고 얘기하고 기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뭐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 남은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권의 대선 주자 빅3는 지금 뭐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자 차기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 뭐 계속 매주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이재명 지사, 뭐 오차 범인의 접전이 계속되는 이런 모양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실은 본격 행보에 나서는 시기가 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은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여기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측하고 있듯이 뭐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들어가면 이제 검증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검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이제 관망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수치만을 좀 놓고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수치에는 약간은 좀 그런 거품이 좀 끼어 있다.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작용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검증을 계속 좀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품이 조금 덜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이 세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치고 나오는 주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야권으로 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행보가 주목되는데 좀 잠잠하죠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정치적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맞춰주기를 바랬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은 수사를 아주 잘 하는 검사였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는 수사는 잘하는데 정치도 잘할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그래도 정치는 정치인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야당에서 과연 이분을 영입할 건지 또 본인이 그쪽에 함께 할 건지 등등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아직도 지금 논의만 있지 그 당에 함께 하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강에서 노는 민물고기가 바다에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남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가 소고기를 분류하는 기준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목장에서 키워가지고 잡으면은 국내산 한우고요. 그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한 6개월 키우다 잡으면 국내산 유구고요. 아하. 완전 밖에 잡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거는 외국산 소고기예요. 수입산이죠. 예.
저는 우리 당 지지층과 우리 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뭐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를 도우려면은 적어도 국내산 한우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6구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저는 최소한 안철수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시면은 적어도 국내산 6구는 되시라. 네. 뭐 민물고기에 쇠고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비유를 듣고 오셨는데 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이 소고기 발언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까지 버스 정류장이 2개 있는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번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판이 벌어질 그때 한 번 쓴다는 건데 앞에 들어와야 적어도 국내선 6호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 바람인 거죠. 바람이다. 예. 제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정리도 안 됐는데 벌써 뭐 들어오라 말라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호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일단 새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고 어떤 지향을 가질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또 걸어왔던 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윤 전 총장이 앞으로 해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정치적 소신도 지금 안 밝혔는데 예. 그게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좀 돼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돼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무조건 우리 당 사람이 한번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일단 국민의힘의 바람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해도 지금 내부 정리가 안 된 국민의힘이 지금은 안 들어간다. 들어가서 공격당하고 거기 안에서 뭐 이른바 진흙탕에서 구르다 보면 이미지만 다 망가지고 지지율 다 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지지층도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마 제일 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확장성 있게 가져나가야 되는 게 윤 전 총장의 입장이고요. 예. 뭐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지만 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의 절반 정도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금 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게 손해인데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주파 하나를 아무리 튕겨도 안 나오는데 답이.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세균 전 총리,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지금 대표도 얘기만 나오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지적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면 예. 점점 그 안철수 대표의 하고의 합당도 어려워지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도 점점 힘들어지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 재개를 했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또 입당하겠다고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두 분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그 판에 과연 안철수 대표나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와서 함께 뛰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지금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떠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뭐 도로 새누리당, 뭐 도로 친박당화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새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가 들어설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새 지도부마저 좀 구태의연한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다라고 전제한다면 아마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어려워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도 그만큼 멀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 안 기다리려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 자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지금 뭐 신구 대결로 번진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초선 돌풍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율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김웅 의원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변화를 13번이나 얘기했다고 해요. 당의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초선들의 움직임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영남당화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정신이 현실이니까 초선이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전통적 지지층, 당원들의 목소리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선 룰을 바꾸자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이렇게 초선들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느냐, 국민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국민의힘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안에서 볼 때는 이런 초선 움직임을 그냥 맞듣지 않게만 생각하지 말고 변화의 지향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경선 룰을 아마 바꾸자고 계속 얘기하는데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마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 주자들도 뭐 지금 9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초선들의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듣는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당의 확장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지율 높게 나오고 있고요. 초선 중에서는 뭐 김은혜 의원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당 대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일화 포함해서 좀 경선 룰을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초선 당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 아마 당원 대의원 대상의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확연히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간극이 굉장히 깊을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로 이번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이제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선 룰이 혹시나 이렇게 극적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론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도로 친박당화라든가 도로 새누리당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먼저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